네, 지금부터는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재욱 교수님. 네. 어제 하루에 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이로만 보면 다소 꺾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강한 방역이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제 일요일이라서 검사 수가 적어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요일이라서 검사 수가 적어서 보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해설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은 과거 2월, 3월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검사를 많이 하면 실제 양성자도 많이 나오고 예. 검사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 주말에는 13,000건으로 통상 그 전날에 2만여 건에 비해서 검사가 거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검사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하루 숫자 갖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보통 일주일 정도, 최소한 4월 정도의 경향은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요. 보면 다른 종교시설이나 직장, 의료기관 등으로 N차 전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네. 그 점은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랑제일교회 혹은 8.15 집회 관련된 감염자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만 몰두해서 거기만 매몰돼서 이 확진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네.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것과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반적으로 전파되어 있고 소위 깜깜이 확진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경우도 한 20%에 달하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로부터 인한 조용한 전파의 부분을 전반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만 갖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 그래서 방역당국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깜깜이 환자 말씀하셨잖아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방역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깜깜이 확진자 이런 표현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예.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많았을 때는 23%, 지금 줄어서 지금 한 18% 정도 됩니다. 즉, 이 경로를 모른다는 건 이런 저런 방법을 역할적으로 다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니까 네. 추가적인 전파도 막지 못하지만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즉, 확진자로부터 추가적인 접촉자 원인을 찾아가는 기존의 역학조사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전파가 막기 어렵다는 것이 벌써 20%가 된다는 뜻이고요. 네. 결국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국민의 참여와 거리두기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 수도권 확산이 다시 시작된 뒤로 이 고령 환자들이 참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예.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사랑제일교회든 이런 교인들께서 아무래도 고령자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30%가 넘었다가 지금은 또 28% 됐다가 오늘은 32%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변동이 됩니다만 과거 4월, 5월 달에 비하면은 한 7, 8%, 그때 20대 초반이, 20% 초반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이유가 되겠고요. 또 고령자분들이 감염이 되면 결국 고령자분 감염은 주위의 접촉자라는 부분이 사회적 활동의 접촉자 결국 같은 고령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령자들은 고령자를 통해 또 전파되는 것이 재확산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19 확산하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님. 네. 보니까 국가기관, 특히 네. 외교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가기관도 상당히 비상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려 있는데 예. 인권위원장도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교부 직원도 한 명이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네네. 그 외교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청소해 주시는 미화직 공무원 한 분도 아마 또 같이 확진이 됐다는 것 같아요. 예. 연세대학교 지금 그 생명공학과 공과대학원에서도 지금 확진 학생이 한 명 나와가지고 예. 이 대학원 건물 전체가 지금 폐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제 고향인 전남대학교도 예. 거기 교무처에서 또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네네. 총장님이나 교수들 다 지금 검사 받고 일부는 지금 그
전원 그 회의에 참여했던 직원들 전부 지금 검사해서 음성 판정이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지금 다 자가격리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전국 장소를 안 가리고 그러게요. 또 최근에는 그 대전에 있는 민주당 아마 그 대전 시당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예. 확진된 분이 한번 취재 목적자 갔다가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 아마 검사 받고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장소,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이게 지금 확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최근 이 최영희 국가위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공개된 행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최영희 위원장도 그렇고 외교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국회와의 접촉이 좀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국회가 또 대민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깜깜이로 전파되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 지금 이렇게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들이 많은데 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국회 안에서도 물론 들어갈 때는 발열 체크하고 여러 가지 뭐 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예. 그 안에 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지금 이 회의장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회의장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확대 이 전파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정치권도 전체적으로 다 비상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6512번 버스를 운행하는 A씨가 21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또 동료 버스 기사들도 어제 확진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교수님, 서울시에서는 이 버스 이용객을 확진자의 어떤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버스 이용객들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역의 그 기본적인 이 밀접 접촉자의 역학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상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 일정 기간 이상 2m 거리 내에 있었던 사람이 밀접 접촉자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교통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사분하고 승객들하고는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또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하실 승객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접촉자 내지는 그냥 접촉 의심자, 그래서 혹시 증상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정도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또 지난 광복절에서 이 도심에서 열린 이 집회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연일 저희가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131명까지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광화문 집회 외에도 사실 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제 민노총이 기자회견 형태로 이렇게 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이 참석자들도 지금 좀 조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방역은 과학이란 말이 있고요. 아, 예. 정치는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뭐 민노총 집회든 보수 집회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네. 지금 다수의 사람이 바로 밀접해서 접촉한 그것도 장시간 같이 있는 경우에 네. 또 지금과 같이 깜깜이 확진자와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자발적으로 검사에 받아주시고 예. 그런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은 전 국민이 같이 꼭 참여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요. 뭐 물론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마스크도 끼고 좀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화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저렇게 가리고 있다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간혹 마스크 안 낀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요. 예, 마스크도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접촉도 중요하지요. 예. 어찌됐건 저 상황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고 접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회는 집회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예. 집회에 오기 위해서 같은 교통버스를 타고 오는 그 밀폐된 공간에 1시간이 2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이나 오고 난 다음에 같이 또 식사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집회,
뭐 집회가 누가 주최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지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민노총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집회에서 확진이 됐는지 이 여부는 아직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이 참가자 중 한 명이 확진이 됐다는 점, 이거는 확인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노총 측은 이것이 집회가 아니라 또 기자회견 형태로 열렸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방역당국이 이중잣 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1일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 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상 자가 격리해라 진단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뿐만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네. 서범수 의원의 이야기는 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만 문제를 삼느냐, 왜 갈라치기 하냐 이런 주장이 왜 나온 겁니까? 당연히 이제 8월 15일 날 광화문의 기지국에 연결됐던 휴대폰들은 사실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분들에게는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지금 다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민노총 집회는 지금 종각 쪽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런데 종각 쪽에 휴대폰 기지국이 연결됐던 분들에게는 그런 통지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만 집중적으로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고 종각 쪽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지금 서병수 의원의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서범수 의원. 네, 서범수 의원. 예. 일단 서울시는 보니까 이 광복절에 뭐 광화문 집회건 뭐 민노총 그 기자회견이건 가리지 않고 다 지금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일단 지금 익명검사를 도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익명검사가 좀 유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익명검사는 말 그대로 예.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 자체 검사를 받기 싫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근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검사하는 것이 맞겠죠. 예. 좀 아쉬운 점은 이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좀 맥락을 잘 들여다보시면 예. 이제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네. 즉 참석자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방역대책본부에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제 보건복지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방역대책본부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민노총 집회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통지가 안 됐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유로는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를 감염 위험도가 그쪽 집회는 좀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검토를 아직 안 했노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네네. 취재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좀 명확하게 왜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깜깜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20%나 되는 이 상황에서 거기도 안심할 수 있다면 좀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밝혀야 예. 국민들의 의혹과 해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밤에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공의들이 심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절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도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잘 취할 터이니까. 네, 어제 심야 면담에 이어서 지금 조금 전 정부 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지금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은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 진료 현장에는 일단 복귀하는 걸로 이제 서로 얘기가 됐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의협과 총리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 저도 의료계 한 사람으로서 돌파구를 찾아서 바람직한 해법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과 또 양해를 구할 부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양해를 구할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저도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비상시국 상황에서 그 어떠한 정책적인 논란을 넘어서 네.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그렇게 양해를 좀 의료계에도 저도 양해를 구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적 이슈와 논란과 협의와 이런 과정 자체가 발생한 것에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저도 정부에게 하고 싶고요. 예. 코로나 이후에 사태가 충분히 원만히 다 해결되고 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논의를 그런 논의 자체가 여러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의 표명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부도 이제 유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양쪽에다 서로 원만하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예. 의원님,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는 이미 정책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회할 가능성까지도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의견을 꺼냈을 텐데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이 정책을 결정하느니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령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되면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좀 천천히 거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내년부터 공공의대라든지 정원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나오려면 10년 이상이 더 걸리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쯤 늦어진다 그래서 지금 큰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지방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KTX라든지 교통이 워낙 이게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이 수요나 공급도 지금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들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에 걸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수도권에 있는 뭐 성형외과라든지 속된 말로 좀 돈 좀 되는 어떤 과에는 너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부족일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정책적인 조정의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정부도 어제 그 정원을 확대하는 걸 유보하겠다 그런 표현 어제 그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유보한다 그랬죠. 그 정원 확대 유보뿐만 아니고 네 가지의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의 확충, 그리고 한 가지가 의과대 정원 확대, 한방 처약급여의 보호망 이 네 가지 부분을 모두 묶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 좀 그 차이를 간격을 좀 좁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세균 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좀 도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 34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8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2차 이상 감염은 21곳에 모두 115명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고요.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경찰 7명을 포함해서 4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고 이 코로나19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최 교수님, 이 JP모건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신천지발 감염을 또 적중시켰다 이런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국의 코로나19 8월 말에 정점, 보이시면 지금이 8월 말인데 지금이 정점일 것이고 11월 초에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은 그 역학적 추계 모델, 수학적 모델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JP모건이 하나 또 우리 EV 역학자들이 하나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결론이 이미 전문가들은 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3차로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 자꾸 며칠 전부터 또 감염학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8월 말이라는 부분이 왜 나왔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 확대한 지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 조치입니다만 그 효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향한 것에 대해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예. 다만 이 부분이 전국적 확산의 이 규모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확산의 증가세를 놓고 볼 때 2단계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2단계가 서울, 경기가 3단계를 한다도 그 효과가 나오는 거는 이번 주 말 다음 주니까 이번 주 말이 8월 31일 됩니다. 말이군요. 그래서 8월 말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그 정점 찍고 이 하향에서 내려가는 거는 네. 천천히 내려가서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은요,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중국은 지난달부터 이제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 교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도 혈장 치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임상시험을 거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을 보편적인 제품의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 여부는 이제 안전성 이슈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이슈를 체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잘 나온다면 우리도 그런 혈장 치료제를 제품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3가지 정도의 후보 물질이 백신도 우리나라도 지금 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 한 7가지 제품인데 예. 그보다는 좀 전 단계에서 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백신도 빨리 개발이 돼야겠지만 지금 후유증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지난 3월에 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 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박 6일 동안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뭐 좀 심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기억력의 감퇴가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금방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치매 아닌 치매, 거의 치매인 것 같아요. 암이 금방 돋는데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막 30번, 40번 헤매야 되고 이런 경우는 수십 번, 뭐 그나 100번을 가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은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된 뒤에도 이른바 브레인 프로그라고 하는 좀 이렇게 건망증 비슷한 증세가 후유증으로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 머리가 빠지는 일도 있다 이러는데, 좀 실제 우리 좀 후유증이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후유증이 혹은 후유증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치 않습니다만 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예. 한 가지 이 상황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에 대한 환자의 질병과 완치 후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이 의학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즉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이냐를 검증하는 것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예, 예. 방역당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예.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로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7,000명의 확진자 중에서 예. 중증 환자 일부에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전 세계에 보고된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후유증이 있거나 예, 예. 특별하게 다른 어떤 별도의 이상 증세를 보이진 않았다가 네. 우리나라도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였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증상, 탈모가 있거나 기억력이 없거나 발진이 있거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만 예, 예.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그 또한 중증 환자에서 발생한 이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만 있었고요. 중증 환자는 100명 중에 5%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합당한 것이다. 예. 라고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한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공포와 이런 이 공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태도는 전혀 현재까지 과학적인 정보를 볼 때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과 또 이후 후유증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